안녕하십니까. 소마시네마 막립입니다. 뭐 영화를 특별하게 막 공부한다기보다는 그냥 보고 와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본 영화는 강변의 무코리타라는 영화가 되겠습니다. 이 영화 연출자는 카모메 식당, 그다음에 안경, 고양이를 빌려드립니다라고 해서 흔히 힐링 영화계 거장이라고 얘기하는 일본의 오기가미 나오코 감독입니다. 이 무코리타라고 하는 제목이 조금 낯선데요. 이 무코리타라고 하는 거는 영화의 앞부분에 좀 설명이 나오기도 합니다만, 한 48분 단위의 불교적 용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일본 불교에서 쓰는 용어인지 정확하게는 저도 자세한 건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용어고, 대략 설명 같은 좀 해설들을 보니까, 대략 노을이 지고, 그러니까 낮과 밤의 경계 정도에 되는 시간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코리타라고 하는 건 생과사라고 하는 주제의, 그러니까 낮과 밤, 생과사, 이것을의 경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영화가 판타지 이런 건 아니고, 삶과 죽음, 그 다음에 대한 인생에 대한 이야기라는 얘기겠죠. 이 영화를 연출했던 오기가미 나오코 감독의 전작들에 비해서 이 영화는 좀 아무래도 주제가 주제인 만큼 조금 무거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영화의 뭐 톤이 막 낮거나 뭔가 어둡거나 이렇게 다크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사람 사는 얘기고 행복에 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영화에 대한 평은 역시 좋은데요. 이 영화는 대충 전체적으로 약간 좀 포스터를 좀 잘못 만들었다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사람들의 생에 대해서 서로 이제 부둥켜 안고 살아가야 되는 이유를 좀 다루고 있는 그런 영화가 되겠습니다. 일단 이 영화의 전개를 좀 살펴보면 이제 등장인물들은 지금 이 포스터에 나와 있는 인물들이 이제 사실은 대표적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의 중심 인물이 되는 인물은 야마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자, 야마다 역할을 하고 있는 거는 전에 데스노트 시리즈 등에서 엘로 나왔던, 얼굴 알렸던 마츠야마 케니치인데, 최근에는 일본 영화에서 많이 못 봤었는데 여기서는 좀 과거가 어두운 그런 인물로 등장합니다. 분노라고 이상일 감독의 영화에서도 좀 비슷한 연기를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조금 다른 성격이라고 할까, 좀 비슷하네요, 성격상으로. 영화의 캐릭터상으로는. 그 다음에 이 마츠야마 케니치고, 이 사람이 영화에 첫 등장하는 장면이 상당히 좀 인상적으로 등장을 하는데, 이 영화적 공간이 되는 공간이 먼저 일단 등장을 해요, 배경적으로. 이 공간은 되게 그냥 평범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철길이 이제 철교가 이제 두 개가 놓여져 있다는 점이 좀 특이하고, 그 다음에 이 강변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영화 제목처럼 강변에 있는 동네고요. 그 다음에 이 동네에 이제 내리는 사람이 혼자밖에 없어요. 이 야마다밖에 없습니다. 영화의 앞부분에 잠깐 언급이 되는데, 이 사람이 이제 일을 하러 바로 직장으로 먼저 가거든요. 이 동네에 있는 직장으로. 이 동네의 직장에서 이제 뭘 하는 거냐면 오징어 젓갈을 만드는 그런 회사입니다. 네, 이 회사에서 일단은 사장님이 좋은 분인데, 사장님이 이제 언뜻 한마디 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데, 즉 이 사람에게는 뭔가 전과가 있는 그런 인물이라는 거죠. 구체적인 영화는 이제 중후반부에 다시 등장을 하니까 파악을 하실 수 있고요. 이렇게 끔찍한 정도의 전과는 아니고 문제가 좀 있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야마다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자기 그런 범죄에 대해서 좀 죄책감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기도 하고요. 인생이 좀 인생이 꼬였던 인물이기도 해요. 그래서 영화에는 사실 살은 의미를 잘 모르고, 일단은 살기 위해서 일하러 오고, 그 다음에 이제 밥을 먹어야 되는데, 점심시간에 돈이 너무 없어서, 점심시간에 회사 스토어에서 파는 이제 일종의 오니기리, 주먹밥도 사 먹을 돈이 없어서 그냥 굶고 있는 이 뒷모습이 되게 처량해 보이는 인물이죠. 그래서 사장님의 소개로 이 강변길을 가서 도착한 곳이 이제 이 강변의 무코리타의 공간입니다. 이 공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되게 중요한데, 이 소개로 온 무코리타 하이츠라고 하는 제목이고요.
무구리타라고 하이츠는 이제 그 일종의 인생의 그러니까 비유적 공간이죠. 인생의 그 실패를 맛본 사람들, 상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공간이라는 은유적 표현이기도 하겠습니다. 무구리타 하이츠의 주인은 미나미라고 하는 여성인데, 이 역할은 이제 미츠시마 히카리라는 배우가 연기를 했고요. 이 미나미는 그 남편을 잃은 미망인이에요. 남편이 이제 몇 년 전에 암으로 사망한 그런 인물이고, 아직까지 남편에 대한 그리움을 놓지 못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옆에 이 사람 이 야마다는 그런 자기의 삶을 어쩌지 못하고 이제 일종의 좀 숨을 쉬고 있는 순간에 갑자기 트비파는 존재가 있는데, 이 트비파는 옆집 남자가 바로 이제 무로치요 씨가 연기하는 인물입니다. 무로치요 씨는 요즘에 이제 일본 영화에서 주로 이제 좀 코믹한 캐릭터 연기를 많이 보여주는 사람인데, 이 영화에서는 약간 그런 희극과 비극 사이의 연기를 이제 적절히 잘 활용한 연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 야마다는 그 영화의 초반부에 등장하는 것처럼 이제 자기의 삶에 누군가 틈입하기를 원했던 사람은 아니고, 그러니까 일단은 자기 삶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회의를 갖고 있는 인물로 등장하는 걸로 보여요. 그래서 불쑥 들어온 이 남자가 반갑지만은 당연히 않습니다. 옆집에 나오는 남자가 또 원하는 내용이 되게 황당하게 짝이 없는데, 이 자기 이 미니멀리스트라고 스스로 주장하는 이 사람은 그 온수가 나오는 걸 고칠 수가 없어서 그냥 목욕을 못 하고 있는 상태여서, 이 옆집에 이사 온 야마다가 목욕하는 소리를 듣고, 워낙 제 집이 오래돼서 50년 된 주택이다 보니까 옆집에 하는 소리가 다 들리는 동네거든요. 그래서 그 속에서 이 목욕탕을 좀 쓰자고 우기게 됩니다. 하지만 야마다 입장에서는 당연히 불편하고 당혹스러워서 거절해버리기만 하죠. 밀어버립니다. 하지만 이제 이 사람이 갑자기 첫 번의 시도는 실패합니다만 투입하는 순간이 찾아오게 되는데, 이 야마다 어느 순간 이제 같이 밥 먹는 순간까지 오는데요. 야마다는 그 영화에서 나오지만 그 4살 때 부모의 이혼으로 아버지의 존재를 거의 모르고 살았던 사람이고, 불행히도 이제 스스로 영화상에서 말한 것처럼 엄마에게 쓰레기라고 말할 정도로 엄마에게도 고등학교 때 이미 버림을 받았던 경험이 있는 친구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그렇게 버림받고 나쁜 길로 이제 자기도 모르게 들어가서 이제 전과까지 생기게 된 건데, 그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이었던 건데, 그 순간에 이제 이렇게 누워서 막 쉬는 공간, 이 사람의 이제 삶을 보여주는 게 이 식탁이죠. 지금 이제 편의점에서 집어온 몇 개의 음식을 갖다가 이제 간단하게 먹고 누워 있습니다. 이 방에서 이제 뭔가 해먹을 능력도 없고, 그러다가 이제 이 순간에 이제 아버지 연락을 받아가지고 전화를 해가지고 전화가 와서 편지가 와서 그 전화를 하게 되는데, 이 사람은 자기 핸드폰도 없어요. 전화를 하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아버지의 사망 소식을 듣게 되죠. 아버지는 고독사를 했고 한참 시체가 방치되다가 나중에 굉장히 부패한 상태에서 발견이 되는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전해 듣게 됩니다. 근데 그 사실을 보고 이제 이 야마다는 더 무너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야마다의 진짜 아무런 그 식욕도 떨어져 있는 상태에 아까 틈입했던 이제 그 옆집 남자가 자기가 텃밭에서 땄다 오면서 그냥 불쑥 먹을 걸 주고 갑니다. 야마다는 이제 그 아무 맛도 못 느끼겠지만 그냥 주어진 오이와 뭐 토마토 등을 갖다가 이제 먹으면서 먹어나게 되죠. 자, 근데 요 이제 먹는다는 행위가 이 영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노릇이에요. 이 남자는 결국 이제 나중에 이 순간에 이걸 주고 나서 이제 그 나중에 이제 목욕까지 하게 되는 기회를 얻게 되는데, 둘은 이제 가까운 사이가 되고요. 영화에서 야마다가 어떻게 보면 마치 그 종교처럼 하는 행위가 있는데, 그것은 이제 밥을 짓는 행위입니다. 자, 이런 표정 되게 보면 일본 영화에 보면 가끔 이제 막 저런 말을 할 때 우마이 막 그러면서 하는 표정인데, 그런 말은 안 합니다만, 야마다는 그 옆집 남자로부터 밥을 잘 짓는다 평을 받을 정도로 이제 밥 맛에 진짜 진심인 사람이에요. 영화에서 그런 말을 하진 않지만, 그래서 옆에 보면 이제 월급을 받고서 밥을 정성스럽게 해서 이제 자기가 이제 이 회사에서 얻어온 오징어 젓갈을 놓고 이제 밥을 먹고 있는 장면인데, 이때 이런 장면들에서 영화 감독 청각적으로 이 영화에 등장하는 이 마을에 있는 절에서 들리는 그 절의 종소리가 들립니다. 소리가 들려오는데, 그런
그 먹는다는 행위의 가치에 대한 얘기고, 또 혼자 먹는 것보다는 같이 먹는 것에 더 의미를 두는 거죠. 그래서 산다는 것의 행복을 이 사람이 이제 오히려 이 무례한 남자로 보이는 옆집 남자가 이 사람에게 삶의 행복에 대해서 오히려 가르쳐주는 선생님 같은 역할을 해요. 물론 이 남자에게도 나중에 밝혀지진 않지만 어쨌든 이 남자에게도 슬픔이 굉장히 크다는 것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영화의 등장인물들이 이제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각각의 이제 별도의 시퀀스를 차지하는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이 검은 옷을 입고 다니고 묘석을 판매하러 다니는 이 부자입니다. 이 묘석을 판매하는 이 부자의 경우에는 그 더운 찜통 더위에 일본에서 묘석을 갖다가 판다고 길거리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러면서 한다는 말은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도 사람은 모두 죽습니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당연히 그 드는 입장에서 불쾌할 수 있고, 요즘에 이제 일본 사회의 좀 풍경이기도 할 텐데, 그런 장례를 지켜주거나 이런 문화가 아무래도 옛날보다는 좀 소홀해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묘석이라고 하는 건 좀 전통적 의미의 일본 묘에 씌워지는 요소들이기도 하고, 영화의 한 장면에 보면 야마다가 이제 아버지의 유골을 찾으러 갔을 때 유골함에 보면 방치되어서 여전히 이제 잔뜩 쌓여 있는 유골함들이 잔뜩 있는 장면이 관공서에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장례를 치른다라는 것의 의미가 꽤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 영화에서는, 그러니까 장례라는 것에 대한 언급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영화의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묘석을 판매하는 것은 이제 일종의 장례 일종의 일을 행사하는 사람이고, 근데 이 사람은 파리를 날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영화에서 되게 굶주려 있는 사람인데, 얼마나 굶주려 있냐면 이제 영화에서 막 그 간사이식으로 고기를 먹는 것에 대한 얘기를 갖다 길거리 가다가 아들한테 쭉 얘기합니다. 그래서 뜬금없지 왜 먹는 얘기를 하고 먹지도 못한 거를 갖다 이렇게 먹는 얘기를 이렇게 실감나게 하면서 할까라고 했는데, 그 처음에 영화 저 보면서 저 사람은 약간 뭐 그 귀신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 했었어요. 근데 귀신은 아니고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몇 번 영업행위가 실패하는 장면이 영화에서 앞부분 쪽에 좀 배치가 됩니다. 그러다 한번 성공하게 되는데, 뭐 어이없게도 그건 이제 그 부잣집에게 그 강아지 부잣집의 그 애완견을 위한 묘석을 판매하는 일이 나오거든요. 판매해가지고 그것이 이제 생업으로 먹는 장면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그만큼 인간의 죽음에 대해서 의미를 두지 않는 세상에 대한 일종의 풍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그 먹는 거에 대한 묘사를 2번 정도 해요. 그러니까 고기를 구워 먹는 장면, 그 다음에 이제 그 보고를 먹는 장면인데, 이 아들이 일종의 수호천사 같은 아들이에요. 그래서 너는 이 냄새가 느껴지니? 그러면 응 그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보고 뭐 이런 요리를 할 때마다 항상 호응해주는 유일한 존재가 아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이제 그런 세일즈의 결과로 이어지는 장면인데,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장면이겠죠. 여기서 이제 동아시아 영화, 뭐 홍콩의 두기봉 감독도 그렇고, 그다음에 올드보이의 오대수가 이제 낙지를 뜯어먹는 엽기적인 장면도 살아있다는 것의 가치에 대한 일종의 먹는 것의 은유를 얘기를 하는데, 이 영화에서는 이런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 묘석을 판매하는 남자는 그동안 이제 이 장례 묘석이 판매가 되지 않아서 반년 동안, 그러니까 영화의 설명에 의하면 반년 만에 고급 초호화 묘석을 판매가 된대요. 가격 또한 200만엔 이상이라고 그러니까 2천만 원이 넘는 거죠. 대략 2천만 원 정도에 된 거니까 엄청난 세일즈를 하고 나서 이제 스키야키를 아들하고 최고급 고기를 사와서 스키야키를 먹으려고 하는 순간에 이 옆집 남자가 맛있는 냄새가 나는데 라고 쫓아와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같이 모이는 장면이 자연스럽게 형성이 돼요. 여기서 이 사람의 철학들, 이 미니멀리스트라고 하는 옆집 남자의 철학이 이제 재밌게 묘사가 되는데, 영화에서 이 남자의 스탠스는 뭐냐면, 일종의 자기 삶의 일본인 문화에서 나오는 건데, 이 고독사라고 하는 것이 자기가 내 삶이 힘들다라고 하고서 네트워크가 형성되지 않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내가 빈털터리라고 하는 걸 선언을 하고, 나는 신세를 지닌 것이라고 하면서 이제 주인공 야마다한테 접근을 하는 부분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지금 되게 어떻게 보면
맛있는 음식을 먹는 장면에 그 어떻게 보면 민폐죠. 민폐를 끼치는데 나는 선언을 합니다. 자기 선언을 하고서 기꺼이 즐겁게 먹는 거예요. 저는 빈털터입니다라고 하고, 야마다는 그 장면이 부끄러워가지고 피해 있다가, 피해 있는 줄 알았더니 이제 자기 공기를 딱 들고 와가지고 박공기를 들고 와서 빈털터입니다 선언하는 장면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제 스틸 장면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당황해하는 거죠. 이 부자의 경우는 이 묘석을 파는 남자의 경우는 당황해하지만 결과적으로 이제 그렇게 전개된 장면이 이 무코리타 맨션에 있는 무코리타 하이츠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여드는 주인공 미나미의 모녀까지도 와서 이제 그 반년치나 밀렸는데 하면서 이제 같이 또 와서 껴서 먹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이들은 가족이 아니죠. 모두 다른 존재들입니다만 되게 그냥 자연스럽게 먹는 장면이 이 삶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냥 소박한 먹는 즐거움, 그 다음에 이제 같이 누군가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 가치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되게 평범한 깨달음이지만 현실에 살면서 어떻게 보면 더 절실해지는 이야기를 보면서 보기 때문에 이런 장면을 보면 되게 행복해지는 것이 저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영화는 그래서 이 영화는 어쨌든 영화이기 때문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독특한 개성을 보여주는 캐릭터들이 많이 있는데, 이 미나미의 딸의 경우는 줄넘기를 하는 아이로 나오는데, 그 지금 여기 하고 있는 행동이 이게 뭐냐, 줄을 돌리는 게 그 외계인을 부른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소년의 경우는 그 이 묘숙을 파는 남자의 소년의 경우도 이 여기 보여져 있는 쓰레기 더미 같은 공간 위에서 멜로디온을 연주를 하거나 그러면서 그 무슨 선풍기를 이제 우리 야마다가 얻으러 갈 때 멜로디온으로 대답을 하는 장면 같은 것들도 되게 재치 있는 그 묘사고요. 그리고 이 쌓여 있는 물건들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삶에서 집착하고 있는 그 물건들에 대한 집착, 이런 것들이 얼마나 허망한가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그 모습이고, 그 다음에 저 옆에서 기타 치고 있는 남자는 저기예요. 그 노숙자입니다. 영화 속에서 이제 슬쩍슬쩍 들어가는 장면인데, 영화 초반부에 보면 장기 부두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 야마다가 지나갈 때 맨 앞장면에. 근데 나중에 보면 혼자인 걸 봐서 아마 이 영화 후반부에 태풍이 나오는 장면이 있는데, 노숙자 중에 누군가는 이제 그 태풍에 휩쓸려 가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장면을 뭐 보여주진 않았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사람들도 영화에서 결코 빠뜨리지 않고, 이 영화의 맨 마지막 장면에 보면 이 야마다의 결국 아버지 유고를 갖다가 이제 떠나보려는 일종의 동네 장례를 치른 장면이 나오는데, 이 장면에도 보면 맨 뒤에 지금 이 노숙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영화 속에 있는, 그러니까 이 약간 다 상처가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저 노숙자들까지도 우리 삶 속에 넣어버리고 싶은, 넣어야 한다는 감독의 따뜻함 같은 장면이 좀 느껴져서, 어떻게 좀 저는 저 이 말없어 보이는 노숙자 아저씨의 기타 치는 아저씨가 장면이 되게 인상적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영화에는 좀 판타지스러운 장면들이 종종 들어가 있는데, 그 이 제의라고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는 장면도 좀 흥미롭습니다. 영화가 이제 어느 순간에 이제 그 이 야마다를 중심으로 전개가 되다가 이 나머지 이 야마다의 삶에 끼어든 이웃들의 이야기들도 쑥쑥 들어오는데, 미나미라고 하는 여성의 경우도 이제 영화 중반부에는 이제 단독적인 장면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자기가 잃었던 사랑했던 남편이 일단은 그 수목장을 한 거길 갔다가 이제 저기 뭐야 성묘를 하러 갔다가 딸과 이제 택시를 타고 오는 장면에서 그 제의에 대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게 직접적인 메시지라고 보이는데, 그 제의를 택시 운전사를 하는 아저씨가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의 장래에 대한, 자기는 원래 불꽃 장인이었고 그 각자가 추모하는 방식이 다 다를 수 있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 자기의 경우의 사례를 갖다가 영화 속에도 이제 묘사를 해주는데, 그 자기의 경우에는 그 잃은 아내의 유고를 빻아서 그걸 갖다가 이제 자기가 만든 그 이 하나비 불꽃놀이 하는 저 화약에다가 같이 조금씩 넣어서 하늘로 날려버렸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에서도 보면 이 사랑했던 남자를 그 유고를 끼얹는, 어떻게 보면 엽기적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일종의 그 애무하는 듯한 느낌의 장면이 미나미의 장면에서 후반부에 나오거든요. 근데 그것이 이제 이 미나미의 이제 추모의 방식이었던 거죠. 그래서 영화는 각각의 추모의 방식을 보여줍니다. 이 옆집 남자의 경우에도 언뜻 되게 가벼운 사람처럼 보입니다만 이 전과 얘기를 하면서 이 야마다와 좀 갈등을 빚기도 하고, 그 전에는 이제 자신의 이제 과거에 대한 얘기를 슬쩍 던지는데 뭐 말을 취소하긴 합니다만 뭐 자신에게도 아들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아들이 있었다고 했는데 그 아들 얘기를 하다가 이제 바로 취소를 해버리는데, 아마 이제 뭔가의 큰 고통을 겪고 슬픔을 안고 살고 있는 남자인 거죠. 그래서 그 곁에 이제 묵묵하게 지켜주는 이 존재가 또 그 자기의 원래 소꿉친구, 뭐 영화 우리가 뭐 모랄 친구라고 얘기하는 그 승려가 있어요. 이 영화에 보면 이제 영화 후반부에 말없는 이 승려가 이제 앞에 맨 앞장서고 있는데, 이제 일본에서 승려라고 하는 게 보통 그 장례식을 주도하는 인물로 그려져 있는데, 그것도 영화에도 언급되는 것처럼 이제 그런 경우도 많지 않다, 이제 줄어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영화 첫 등장했을 때는 승려의 모습이 아니라 농사일을 이제 하러 온 친구로 나옵니다. 네, 이 사람이 기거하고 있는 공간이 영화 속에서 이제 표현이 되는데, 그 공간에 그 공간이 이제 또 역시 또 되게 아늑하고 시원한 공간으로 묘사가 되고요. 이렇게 막 힘들어하고 있는 밭일을 하다가 더위에 지쳐버린 이 옆집 남자와 야마다가 찾아가는 공간이 바로 또 이 승려 이런 공간이에요. 일본의 그 승려 산 숲속에 있는 이 공간 안에서 숨을 돌리고 있는 그런 공간으로 묘사되고, 그 아까 얘기했던 과거 이야기를 하는데 그 곁에서 묵묵히 지켜주면서 이 친구를 돕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화 속에서 야마다에게 굉장히 처음엔 첫 등장했을 때 무뚝뚝한 인물로 등장을 합니다만, 그 공간 그 묘사들이고, 그 속에서 이제 영화가 말하고자 하는 바들은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맞닿아 있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영화의 그 불꽃놀이 장인이 이제 그 떠나보낸 이 장르라고 하는 건 결국 살아있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영화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그 죽음을 맞이하는 방식에 대해서 그것이 왜 우리에게 의미가 있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도 굉장히 부여하고 있는 거죠. 한 생을 기억하고 떠나보내는 것인 살아있는 사람 자체를 위한 것이기도 하다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미남이라고 하는 여성도 자기 나름의 장르의 방식을 취하고 조금 더 자유로워졌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고요. 뭐 이 야마다의 경우도 그런 존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화에서 약간 이제 판타지스러운 장면이 이제 아까 그 소년 소녀들이 등장하면서 이런 장면들도 목도하게 되는데, 그 옆집 남자가 지금 이게 UFO인지 그냥 연인 것 같이 보이긴 합니다만 UFO일 수도 있는 그 무언가를 향해 달려가면서 나도 데려가라고 얘기하는 것은 고통에 시달리면서 삶을 그 죽음을 어떻게 보면 갈망하는 인간의 한 면을 또 보여주기도 하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처절하다기보다는 좀 낭만적으로 그려져서 보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도록 묘사하고 있는 게 이 영화의 또 다른 재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야마다라는 인물은 뭐 영화관을 나서면서 제가 되게 운 좋은 사람이라고, 왜냐면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으라고 얘기할 수 있었는데, 굉장히 자기 삶 자체도 견디지 못한 팍팍한 사람에서 태풍 장면이 나왔을 때 되게 괴로워하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잘 때 무서움을 느낄 때마다 7단을 거꾸로 외워서 공포를 극복하는데, 그 방법을 이제 우리가 이 옆집 남자에게 그 도움을 이 옆집 남자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도움을 받았던 것처럼 이 옆집 남자에게 자신이 공포를 극복하는 방법을 태풍 만났을 때 전해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강변에 있는 사람들, 노숙자들의 그런 생명도 걱정할 수 있을 만큼 나름 이 성숙해짐을 통해서 또 마지막에서 이제 아버지의 그 유골을 빻으면서 행복해도 되냐라고 질문을 던질 만큼 좀 성장하는 인물로 야마다가 커버리는 거죠. 자기 안에서가 아니라 사람들과의 삶 속에서. 그래서 이 영화는 뭐 결과적으로 이제 이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부정적으로 극단적으로 묘사한다기보다는
그것이 어울려지는 삶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영화에서 야마다는 2년 전에 죽었다는 할머니의 유령을 순간으로 만나기도 하고, 그리고 영화의 등장인물들은 그것에 놀라거나 무서워한다기보다는 오히려 그 할머니를 그리워하는, 오카모토라고 하는 그 할머니를 그리워하는 그런 모습들로 묘사가 되거든요. 그래서 영화 속에서 표현되는 그런 장면들 자체가 되게 아늑하고 넉넉한 느낌을 주는 영화라서, 물론 부분적으로는 그 일본인들의 그 죽음에 대한 의식 같은 것들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행복하게 이 영화를 감상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강변의 묵고리타라는 영화도 좀 편한 느낌으로 받아들여서 보신다면 또 나름 또 생각할 수 있는 구석도 많은 영화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오늘은 오기가미 나오코 감독의 반가운 새로운 작품 강변의 묵고리타라는 영화를 이야기해봤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소마시네마의 소마오신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